자, 아까 우리 3번까지 했지? 3번 해야지. 3번. 수건의 구성? 뭐 수건의 구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수건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지? 바닷물이지. 해수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육수로 제일 많은 애가 누구지? 빙하? 그 다음에 아마 지하수? 뭐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물 중에는 바닷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수라고 얘기하지. 해수 반대 육수. 육수 중에는 빙하가 제일 많다. 그 다음이 지하수, 강, 호수 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 자, 어쨌든 수건,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이제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건의 구성. 물이 우리 지구에서 하는 역할이 뭘까요? 물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물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죠? 수건의 역할 뭐 이렇게 해볼까? 역할이 또 나오네. 일단 비열이 크죠, 물이. 이 비열이라고 하는 건 열의 함유량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비열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 육지하고 물하고의 바다하고의 비열차 때문에 뭐 해류풍도 생기고 계절풍도 생기고 뭐 이런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열이 커서 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을 유지하는 거죠. 주로 뭐 하니? 해류. 그래서 우리 해류 중에 뭐 있어? 난류하고 한류가 있잖아. 그래서 난류는 적도 지역에 있는 열 함유량이 많은 애가 이제 윗지방으로 올려주는 거고, 위에 차가운 한류는 밑으로 내려와서 또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지구 평균 기온을 갖다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그래서 수건의 역할 이런 역할을 한다.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땅덩어리만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금방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물이 그걸 갖다가 이제 기화열이 크죠. 그래서 우리 물 이렇게 여기다 바르면 더울 때 세수하면 시원해지잖아. 여름에 어떻게 되니? 시골에서 니네 그런 경험이 없지? 할머니네 놀러 가면 여름에 마당이 되게 더우면 할머니가 세수대야로 물 한 바가지 이렇게 탁 뿌리잖아. 그 마당에 착 뿌리면 물이 칙 하면서 시원해지잖아. 거기 있는 열을 뺏어갖고 날아가기 때문에 물이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수건의 역할은 주로 이제 하는 일이 이런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뭐 많죠. 중간에 수증기를 통해 가지고 구름도 만들고 물에 이제 뒤에 가면 물의 순환에 대해서 그걸 배울 거야. 그 얘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합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높이에 따른 아니지 물이니까 깊이에 따른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수온 분포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지. 여기가 이제 깊이, Y축이 깊이에요. 미터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온이겠죠. 수온, 도시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여기에 첫 번째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온도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일정하게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확 온도가 확 변하는 구간이 있지.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이제 거의 변동이 없는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눈다. 우리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혼합층 그럼 바람이라고 써놔. 표층의 수온이 얘가 이제 바람에 의해 가지고 뒤엎어지는 거야. 뒤엎어지다 보니까 위에 뜨거워졌던 물이 바람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온도가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층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바람에 의해서 혼합됐다 그래서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라 그래요? 수온 약층이라고 얘기를 하지. 여기서 이 약자가 비약적으로, 그죠? 너네 도약, 비약 이런 말 들어봤지? 성적이 비약적으로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약, 도약, 그 약자야. 그래서 여기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잖아. 그래서 혼합층에 있던 온도가 이제
태양복사에너지가 그 밑으로는 더 안 들어가니까 이제 심해층 끝까지 갈 동안 이제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비약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는 층을 우리는 수온약층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 안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더 차가워지죠. 여기가 온도가 더 높지. 위에가 온도가 높고 밑에가 차가우면 이 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기온 역전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물이 그대로 안정하게 있는 거죠. 밑에 찬 게 있고 위에 따뜻한 게 있으면 밑에 뜨거운 게 있어야지, 밑에 더운 게 있어야지 위로 올라올 거 아니야, 대류현상이. 근데 이거는 밑에 차가운 게 딱 안정적으로 있어버리니까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수온약층은 굉장히 안정층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기, 아까 대기 기권에서 성층권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 그랬지. 물에서는 수온약층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수온약층은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에 물질 차단을 하고요. 물질 교환 안 되게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교환도 안 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끔 대왕갈치가 막 나와가지고 잡히죠. 그 심해에 사는 이상한 물고기들이 가끔 올라오지. 원칙적으로 걔네는 올라올 수가 없어. 수온약층 때문에. 물질 출입이 안 되잖아. 물질 교환이 안 된다고. 이게 온도차가 심하게 이렇게 나눠져 갖고 밀도차도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밑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이 기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지진의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하잖아. 해안 깊은 심해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걔네들이 거기서 막 뛰쳐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물고기들, 막 심해 물고기들, 막 대왕 갈치 막 이런 애들, 대왕 오징어 막 이런 애들이 막 올라와서 해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수온약층이 혼합층하고 심해층, 여기는 이제 심해층이죠. 심해층은 연중 똑같아. 태양복사에너지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밑에 있잖아. 그리고 밑에 깔려있다는 얘기는 물의 밀도가 보통 한 4도씨가 제일 밀도가 크거든. 그러니까 물 밑에 있는, 밑에 가라앉아 있는 물은 밀도가 1이기 때문에 그게 4도씨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일정하게 여기가 한 4도씨 정도 될 거야. 4도씨가 물의 밀도가 최대거든. 근데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바닷물은. 요걸 우리는 심해층이라고 한다. 그래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혼합층은 무조건 뭐다? 바람이다. 바람이 세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는, 비약적으로 떨어지는 곳을 우리는 수온약층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위도별 수온 분포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위도별 수온 분포를,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따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수온이고요. 여기가 이제 깊이지? 이렇게 된다고. 여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런 애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그려볼게. 여러분들 이걸 이제 위도별로 따져라라고 하면 일단 적도, 중위도, 고위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를 한번 표시해 보자고. 어디가 저위도일까? 이게 저위도겠지, 당연히 적도 부분. 왜? 표층 수온이 온도가 높잖아. 아무래도 적도 지역이 높겠지. 그런데 너네 알겠지만 적도는, 적도 무풍대란 말 들어봤니? 적도에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층이 되게 조금이지.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 파란색은 중위도 지역이야. 니네 중위도 지역에 특징적으로 여기 봐봐. 혼합층이 되게 두껍잖아. 중위도에 뭐가? 바람이 많이 분다는 얘기야. 중위도의 대표적인 바람, 센 바람 있잖아. 누구죠? 편서풍이다.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표층이 많이 뒤엎어지니까 가열되고 뒤엎어지고 가열되고 뒤엎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이만큼이 일정한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고위도 지역이죠. 노란색은 극지방이야. 극지방은 뭐 혼합층이나 심해층이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계속 온도가 낮지. 그래서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온도 높은 곳이 저위도 지역이다. 저위도하고 중위도를 비교했을 때 중위도 지역이 혼합층이 훨씬 더 두껍더라. 이유는 뭐예요?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세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온약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본다 그러면 수온약층을 굳이 표현하자면 저위도 지역은 한 이쯤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지. 중위도 지역은 이쯤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저위도 지역의 수온약층이 훨씬 더 발달했겠지. 온도차가 심하면 수온약층이 잘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위도보다는 저위도가 온도차가 심하죠. 그래서 수온약층을 얘기할 때는 온도차가 심한 곳이 수온약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위도별 수온 분포.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이번엔 계절별 수온 분포를 한번 해볼까? 계절별 수온 분포는 여기가 이제 깊이 미터, 여기는 수온, 도시. 하나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하나는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게 돼?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래서 얘가 2월이야. 그 다음 빨간색이 8월입니다. 이렇게. 얘가 여름이죠. 그 다음 파란색 겨울이죠.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게 뭐예요? 일단 겨울인지 여름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이거 한 중위도 지역 되겠지. 중위도 지역에 자 여름은 표층 수온이 높을 수밖에 없지. 여름이 높잖아. 그래서 온도가 높은 거야 표층이. 그 다음에 혼합층이 겨울이 훨씬 더 두껍지. 니네 바다 가봤니? 여름바다하고 겨울바다 비교해봐. 겨울바다하고 훨씬 바람이 세요. 그래서 겨울바다 바람이 세다 보니까 바람이 세면 어떻게 된다?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렇게 된다. 똑같은 표현으로 어떻게 된다? 여름철이 수온약층이 훨씬 발달한다. 겨울철보다 여름철이 수온약층이 훨씬 발달한다. 자, 혼합층은 뭐다? 바람의 색이다. 이렇게 돼. 너 거기 쓰니까 카메라가 너 쫓아다녀.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계절별 수온 분포다 이렇게. 자 그래서 위도별 수온 분포, 계절별 수온 분포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위도별 수온 분포가 또 하나 더 나와. 뭐 2라고 해봅시다. 이게 1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센터가 한 이쯤 되나? 이렇게 센터라고 합시다. 여기가 적도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이 북이 90도죠. 이쪽이 남이 90도야. 뭐 이렇게. 남반구고 북반구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표층이야. 해수면이야.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는 요렇게 되더라. 혼합층. 그 다음에 이제 수온약층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위도 지역이잖아요. 여기 한 30도 정도 되는. 중위도 지역에서 여기가 지금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바람이 센 혼합층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수온 약층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심해층? 이렇게도 구별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긴 한데요. 이걸 갖다가 이제 남반구, 북반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혼합층이 중위도 지역이 바람이 세니까 조금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같이 이제 수온약층도 같이 깊어지는 거야. 이렇게 된다. 심해층도 같이 영향을 받더라. 남반구도 똑같다. 남반구도 중위도 지역에 가장 바람이 세서 혼합층이 두꺼워지니까 수온약층까지 같이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위도별 수온 분포 1, 2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고 계절별 수온 분포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됐죠? 자, 그러니까 다 했네. 이제 그럼 뭐뭐 있었니? 자, 직권 있었고, 그 다음에 기권 있었고, 그 다음에 수권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니? 생물권이죠. 생물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네 생명과학에 가면 이 생물권을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생태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생태계의 구성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생태계를 크게 이제 뭐 이런 네모 박스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 얘기하면서 이렇게 전체 집합을 이렇게 썼었잖아. 우린 여기를 갖다 이제 생태계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생태계가 이렇게 구성돼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애가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구성돼 있는 애랑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애가 있더라는 거지.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니? 비생물적인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쪽은 이제 생물적인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생물적인 요소에는 뭐가 들어있냐? 여기 이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있어. 너네 생산자는 녹색 식물, 그 다음에 소비자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우리처럼 최종 소비자. 그 다음 분해자는 뭐 있어요? 버섯, 곰팡이. 그 분해자로 들어가는 애 하나 더 있어. 쇠똥구리. 너네 학교에 쇠똥구리 한번 나온 적 있어. 애들 다 소비자라 그래갖고 다 틀렸어요. 쇠똥구리 분해자입니다. 너네 그 저기 라바에 나오는 애 있잖아. 라바에 잠깐 나오는 애 있잖아. 얼굴 지저분하게 생긴 애. 그냥 냄새나게 생긴 애 있죠. 걔 하는 일이 뭐야? 쇠똥 굴리면서. 쇠똥이 주 먹이야. 쇠똥을 먹어서 그걸 무기물로 땅으로 돌려주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분해자죠. 쇠똥구리 분해자입니다. 그래서 버섯, 곰팡이 이거 같은 부류다. 얘 이제 분해자 해당. 얘네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는 거 이걸 생물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비생물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겠니? 일단 빛도 있고요. 공기 있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뭐 있니? 빛, 공기, 수분. 이게 전부인가? 온도? 뭐 이런 것들. 환경적인 요소죠. 이런 애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생태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걸 작용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러니까 외부 자연환경에서 생물적인 요소한테 주는 걸 작용이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우리는 반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얘기하면 뭐 숲 생태계다 뭐 생태계란 표현을 많이 쓰지. 숲 생태계. 우리가 보통 숲 생태계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나무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다음에 동물도 있고 다 있잖아.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분해자 종류들도 다 있다고. 그러니까 생태계 안에는 다 들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보통 많이 해요. 생물의 다양성.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있고요. 이게 이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생태계 다양성이 있고. 그래서 다양성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 다양하다. 풍부할수록 그 생태계가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야. 다양성이 풍부할수록, 그러니까 생태계 다양성이 풍부해야지 이 숲 생태계가 완전히 유지가 잘 되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나무 종류도 많아야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죠? 동물들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벌레들도 많아야 되고 새들도 많아야 되고 이런 애들 종류가 많아야 돼. 그래서 식물, 동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런 자연환경까지 종류가 다양한 걸 우리는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중에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거기 안에 뭘로 얘기를 들까요? 무당벌레 많이 나오죠. 무당벌레가 있어. 그 무당벌레가 있는데 그 무당벌레하고 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막 이런 종류들이 많은 거를 우리는 종다양성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 가지 종들이 많은 거를 종다양성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먹이 그물에서 이건 뭐 니네 거의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이게 한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얘가 멸종해버리면 얘 다 죽지. 이 라인 없어져 버린다고. 그런데 이게 먹이 그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쉽게 망가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종 다양성이 많아야지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자 개구리가 메뚜기를 잡아먹는다고. 근데 가끔 간식으로 무당벌레도 잡아먹어요. 그런데 메뚜기가 멸종했어. 개구리 뭘 먹어야 될까? 간식으로 먹었던 무당벌레가 주식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죽지 않는 거죠.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려면 종 다양성이 커야 된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그 무당벌레도 보면 그 날개 무늬가 색깔도 되게 다양해. 그런 다양한 애들이 있더라. 그걸 우리는 같은 종의, 즉 무당벌레의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날개 무늬나 날개 모양이 다양하더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개구리한테
잡혀먹혀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 이 날개 무늬가 좀 특이한 애들 같은 경우는 이게 보호색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들 잡혀먹고 막 이래갖고 살아남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유전적 다양성이야. 어쨌든 다양성이 좋아지면 높아지면 어떻게 생태계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더라. 이런 관계를 알아보는 게 이제 생물권입니다. 생물권은 통합과학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이게 이제 뒤에 생명과학 원에 가면 생태계에서 따로 배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고 중심에 이제 센터에 생물권을 놔두고 그 옆에 기권, 수권, 그 다음에 직권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가운데 센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긴 기권이고 여긴 이제 수권이고 여긴 직권이고 이거 시험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 상호관계 있죠?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 상호작용하는 거 예시 하나씩 우리 책에 다 정리되어 있거든 이거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많이 나오는 게 생물권하고 기권 사이에 광합성하고 호흡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물권하고 직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렁이가 땅 속에 이렇게 파헤치는 거. 그래갖고 공기의 통기성, 흙의 통기성을 좋게 만드는 거. 그거는 생물권이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 직권에 들어있는 무슨 뭐 미네랄 성분이나 이런 성분들이 식물의 뿌리로 흡수돼갖고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거를 우리는 직권에서 생물권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그런 예시들을 갖다가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이거 각자 다 있다고. 다 있다고. 다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딱 보면은 이게 뭔지 알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직권에서 기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직권에서 기권 뭐가 있을까요? 화산 폭발. 화산 폭발해갖고 화산재가 기권으로 날아가갖고 지구의 평균 기온을 떨어뜨리고 막 이런 거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는 바람이 불어갖고 또는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암석을 갖다가 풍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기권에서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각 권역별로 자, 지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리를 하세요.